안녕하세요, 책쟁이 여러분, 책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책은 안톤 파블로비치 체호프의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이라는 17개의 단편이 들어있는 도서예요. 그 열린 책들 세계문학의 6번째 도서고요. 저는 17개의 작품 중에 제목으로 채택된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과 아주 저를 배꼽 잡게 웃겨줬던 어느 관리의 죽음이라는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려볼까 하고요. 나머지 작품들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거든요. 우선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을 소개시켜 드려보면 이 책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 이름이 드미트리 드미트리비치 구로프라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인물이 책 속에 저급한 인종이라는 문구를 남겼어요. 저급한 인종이라고 함은 여자를 말하는 거고요. 구루프라는 인물은 굉장히 바람둥이에요.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온. 그래서 이 경험 저 경험 쓰리쓴 경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지인들이나 뭐 주변 친구들과 여자 이야기를 할 때는 여자를 그냥 무조건 저급한 인종이라고 말로는 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줄기차게 여자들을 만나오죠. 구루프라는 인물은 아직 40도 안 됐는데 12살 된 딸 1명과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 2명을 키우는 아기 아빠예요. 그녀의 아내는 눈썹도 짙고 키도 크고 뚱뚱한, 근데 책을 또 많이 봐요. 그래서 유행하는 철자박 같은 걸 워낙 많이 한 나머지 드미트리 드미트리비치 구루프라는 자기 남편의 이름을 발음할 때 지미트리라고 발음을 할 정도로 아주 허세가 많은 그런 여자였어요. 구루프는 자기 스스로를 되게 사력 있고 굉장히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아내를 굉장히 뚱뚱하고 천박한 그냥 밥맛 떨어지는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그런 구루프가 얼마나 밖에서 바람을 피우고 정말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의 여자들을 많이 만났겠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볼 수는 없고 본 적은 없지만 구루프라는 인물이 굉장히 뭐 성격이나 외모나 기질 등이 굉장히 호감형이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을 조금 느끼게 되는 그렇게 저는 책을 보았거든요. 어쨌든 이 구루프라는 인물은 이 책이 시작될 때, 이야기가 시작될 때 얄다라는 여행지에 있었어요. 얄다에 머문 지 한 2주 정도가 되었을 때 되게 특이한 항상 똑같이 베레모를 쓰고 그 하얀 스피치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이 등장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이라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그저 그냥 얄다에 여행을 왔을 뿐인데 바람둥이인 구루프는 조금 얘기가 다르죠. 관심이 좀 갔을 거예요. 어느 날 노천 식당에서 구루프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이 역시나 오늘도 베레모를 쓰고 스피치를 데리고 노천 식당에 나타나요. 옆자리쯤에 좀 앉은 것 같아요. 이제 선수가 등장해야 되니까 구루프는 쉽게 말을 걸기보다는 스피치에게 먼저 접근을 해서 스피치를 이렇게 만지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그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이 물지 않아요 하면서 경계를 이렇게 살짝 풀어주는 그런 모양을 좀 보여요. 그러면서 둘이 자연스럽게 말을 섞게 돼요. 두 사람은 그 첫 대화에서 서로 이름을 좀 알게 되고, 그리고 안나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SC에서 왔고, 그리고 남편이 뭐 올 수도 있다. 자기는 한 달 정도 여기에 머물 건데 그 사이에 남편이 올 수도 있다. 요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구루프는 자신은 원래 인문학을 공부했고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은행원이다. 나는 모스크바에서 집 2채를 가지고 있는 유부남, 뭐 이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대화를 끝으로 이제 서로 각자 이제 숙소로 가서 구루프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안나가 얼마 전 정도에는 나의 딸처럼, 그리고 그렇게 여리고 좀 어린 그런 여자애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둘의 나이 차이가 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그렇게 둘이 대화를 하고 지낸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두 사람은 방파제로 가게 돼요. 뭔가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의 그런 방파제.
저녁 무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뭐 파도가 심해서 기선이 뒤늦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어떤 누군 특정 인물을 기다리거나 마중을 나간 게 아닌데도 이상하게 안나가 그 기선을 되게 막 애달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굉장히 막 손도 흔들고 반가워하고 막 끝까지 사람들이 다 내려오는 상황에서도 계속 그 누군가를 기다리듯이 기선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고 그루프가 느닷없이 아주 갑작스럽게 안나를 끌어안고 키스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좀 놀라고 당황했겠죠. 그러니까 안나도 그렇고 그루프도 이걸 누가 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두 사람은 안나의 숙소로 이동합니다. 뭔가 뭐 대단한 썸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숙소에 들어와서 그루프는 굉장히 달콤한 시간을 꿈꿨을 거예요. 그런데 안나는 갑자기 급 우울한 모습을 보여요. 자기는 되게 일찍 20살쯤에 결혼을 했는데 굉장히 삶이 재미가 없고 괴로웠고 변화가 필요했다.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었다. 그런데 자기는 오히려 결혼하고도 고통이 해결되지 않았고 더 복잡했고 지금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자기는 얄다에 왔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달콤한 시간을 꿈꿨던 그루프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한편으로 이제 그루프는 이런 생각도 해요. 자기가 어쨌든 안나에게는 굉장히 낯선 사내인데 안나의 어떤 설레어하는 모습 이렇게 뭐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고 막 수줍어하고 막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나라는 여인은 어쩌면 이렇게 낯선 사내로부터의 접근이 처음일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순수하고 굉장히 때묻지 않은 그런 여리고 순수한 여자로 안나를 인식하고 안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낯선 사내에게 이렇게 일주일 만에 빨리 나를 내어준 느낌. 그래서 그루프가 나를 너무 타락한 여자로 보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해요. 그러면서 그루프에게 말하죠. 당신은 나를 타락한 여자로 보고 있지는 않느냐 하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래요. 눈물을 닦아주던 그루프는 뭔가 이렇게 산통이 깨진 느낌으로 둘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대는 하지 마세요. 책 속에 뭔가 달콤한 장면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두 사람이 그렇게 대화를 하고 헤어질 무렵에 그 그루프가 그 숙소에서 내려오면서 로비에서 안나의 성을 알게 돼요. 독일인이겠구나 라는 걸 추측하게 하는 그런 성을 알게 되고 그렇게 지내던 와중에 그 안나의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와요. 눈병을 심하게 앓고 있으니 당신이 빨리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둘이 헤어지게 되는데 안나는 한편으로는 너무 다행이었어요. 갈 때까지 가지 않고 덜 타락한 상태에서 그루프라는 저 특별하게 나에게 다가온 저 남자가 나를 좀 타락하지 않은 모습으로 기억해 주길 너무나 바랬고 그렇게 부탁도 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져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루프는 재미없었겠죠. 예전과 똑같은 삶, 뚱땡이 밥맛 떨어지는 와이프하고의 무료한 삶을 살면서도 계속해서 안나 생각이 스스로 저절로 드는 거예요. 안나의 어떤 옷자락 스치는 소리며, 안나의 수줍어하는 모습, 안나의 눈빛, 안나의 머리카락, 안나의 향기, 막 이렇게 자꾸 안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 하필이면 그루프가 여행을 간 곳이 SC였어요. 아마 계획된 거였을 거라 보여지고, 그루프가 그 숙소 하나를 정해서 지배인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안나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좀 알아봐 달라고 하니까 또 지배인이 또 그걸 알아봐줘요. 그래서 안나의 집 앞에 간 그루프는 차마 초인종을 누르진 못했어요. 왜냐면 남편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를 어쩌나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숙소에 와서 고민을 하던 그루프는 그 SC에 도착했을 때 그 기차역 플랫폼에서 보았던 그 공연 전단지를 기억해내요.
이 지역에 공연이 있고 어쩌면 안나가 그 공연을 보러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무작정 그 공연장으로 가요. 갔는데 와, 아니나 다를까 정말 안나가 왔어요. 인터미션에서 안나를 정말 낚아채듯이 그 약간 복도 쪽으로 이렇게 좀 음침한 곳에 데려가서 마구 키스를 퍼부어요. 안나 엄청 놀랬겠죠. 누가 볼까봐 두려웠고. 그 누군가에게 들켜서 자기가 굉장히 막 손가락질 당하는 게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란 나머지 그루프에게 어떻게 된 거냐, 왜 여기로 왔냐 당신이,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막 그러니까 그루프가 보고 싶었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안나가 일단 모스크바로 돌아가라, 내가 당신을 만나러 가겠다 라고 해서 두 사람이 헤어졌는데, 그 뒤로 안나와 그루프는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스크바에서 만나게 돼요. 숙소를 잡아서 빨간 모자를 쓴 사내에게 기별을 넣으면 그루프가 오는 거예요, 숙소로. 그렇게 그들의 이중적인 연애와 삶이 시작돼요. 어느 날 그루프는 또 안나를 만나러 가는 날 딸아이를 학교를 먼저 데려다주고 이제 안나에게 가려고 딸아이와 걷고 있는데 3도 정도의 온도에서 눈이 내리는 것을 봐요. 느닷없이 3도인데 눈이 내리네. 하긴 지상의 온도는, 지면의 온도는 그것과는 또 다른 거니까. 이런 문장을 딱 남겨요. 뭔가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요. 그냥 그루프는 지긋지긋한 그 뚱땡이와 사는 삶을 표면적으로 살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남들 모르게 사랑하고 애틋하는 안나를 만나오는 삶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뭐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도 우리가 또 습관이 있잖아요. 고전문학 읽을 때 뭔가 이 메시지를 찾거나 의미 있는 문장 하나쯤은 기억해 두는 그런 습관. 그래서 저 이 문장을 명확하게 읽어드리면 지금 기온은 3도인데 그래도 눈이 내리는구나. 이게 딸에게 이제 그루프가 한 말이고요. 하지만 따뜻한 건 땅의 표면이지 대기의 상층에서는 기온이 전혀 다르단다. 와, 진짜 의미심장하죠. 한 인간이 있어요. 인간의 삶은 하나인데 그루프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하나의 삶 속에 2개의 삶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하고 있고. 하지만 하나의 삶은 노출되어도 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합법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현재 부인과의 삶이고, 하나는 누구에게도 들켜선 안 되는, 노출해서는 안 되는 안나와의 사랑하는 삶이었어요. 한 개만 있을 것 같은 어떤 삶이지만 사실은 2개가 같은 인간의 삶에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뭐 의미를 두거나 중요한 메시지로 인식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냥 있을 수 있는 그런 바람둥이 이야기 이렇게만 보셔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어느 관리의 죽음인데요. 제가 이 얘기를 정말 재밌게 봤어요. 2장 하고 반 페이지의 반쪽짜리 정말 짧은 이야기인데, 어느 급이 낮은 관리가 있었어요. 이 관리가 어느 날 공연을 보러 갔는데 갑자기 재채기가 나오는 거예요. 느닷없이. 뭐 재채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관리도 재채기를 했어요. 그리고 생각해요. 뭐 재채기한 게 죄냐. 재채기라는 것은 경찰도 할 수 있고 간호사도 할 수 있고 의사도 할 수 있고 변호사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왕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재채기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안 돼야 되는데 그 관리의 바로 앞좌석이 특석이었어요. 좀 높은 사람들, 비싼 분들이 앉는 앞쪽에 있는 그 대머리인 사람이 이렇게 침을 닦고 있는 거예요. 손수건으로. 내 침이 튀었나 보다 라고 생각했죠. 자세히 보니까 이 대머리 아저씨가 통신부 장관인 거예요. 급이 높아도 너무 높은 이 관리한테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사과를 해요. 장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재채기를 했는데 장관님 머리에 튀었어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될 건데 구구절절 막 얘기하니까 통신부 장관이 괜찮습니다. 됐고 조용히 좀 해라. 공연이 안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관리가 놀래요. 시끄럽다니. 내가 정말 너무너무 죄송해서 사과를 하고 있는데 너무 성의 없게 실수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 너무 많이 화가 났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연을 보는 내내 뭐 눈에 들어왔겠어요? 들리지도 않았겠죠? 막 초조해하고 있다가 공연이 끝나고 통신부 장관 다시 찾아가서 장관님 아까 내가 재채기를 해서 당신에게 침을 튀었던 사람이다. 아까 너무너무 죄송했다. 실수였다. 막 이러니까 장관이 되게 어이없는 듯이 보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다. 나는 상관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도 이 관리는 너무너무 고민을 해요. 저 사람이 화가 많이 났다. 내 사과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사과를 안 듣는다. 내 사과를. 그리고 집에 와서는 와이프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당신 큰일 났다. 어떡할래. 내가 볼 땐 그 장관이 너무 화가 났다. 당신은 무조건 가서 내일 사과를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관리가 다음날 또 통신부 장관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통신부 장관이 좀 놀랬죠. 그러니까 이 통신부 장관이 관리에게 당신 제정신이야? 미친 거 아니야? 빨리 나가! 당장 나가! 이러니까 이 관리가 내 사과를 안 받고 나를 미쳤다고 할 정도로 당신 돌았냐? 막 이렇게 하니까 와 진짜 화가 났구나. 나 큰일 났다. 막 이러면서 막 계속 매달려요. 장관님 죄송합니다. 막 그러니까 당장 끌어내!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이 통신부 장관이. 그러니까 관리가 어떻게 나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받고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분이 자꾸 내 사과를 안 받네? 그러면서 사과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뱃속에서 뭔가 뚜둑 끊어지는 느낌을 받아요. 정말 혼비백산 아무것도 안 보이고 걸음도 잘 안 걸리는 상태에서 정말 간신히 집에 가가지고 이 관리가 어떻게 될게요? 그냥 사망했어요. 아니 침 한 번 튄 거 가지고 그렇게 과하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과한 사람은 없죠. 요즘엔 없겠지만 이걸로 사망까지 간다라는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체오프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저만 웃긴가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책을 가지고 몇몇 친구들하고 독서 수다를 좀 떨어봤는데 시간이 지나고 어떤 작품이 이 17개의 작품 중에 어떤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 대화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뽑았던 작품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건 전반적으로 다 재밌나 보다. 다 기억에 남을 작품이었구나 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단편집의 특징이 있잖아요. 중간에 끊어 읽기도 괜찮고 중간에 그냥 몇 개만 골라 읽기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이 단편집이 좋고 특히 체오프 단편서는 굉장히 유명해요. 체오프라는 인물은 원래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그 생계를 위해서 그 필명으로 유머 단편들을 좀 써왔다고 해요. 레이먼드 카버가 그런 말을 남겼어요. 체오프를 읽으면 문학과 예술의 위대함을 알 수 있다. 단편의 초석을 다진 인물 체오프라고 이제 다 칭하고 있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버지니아 울프나 어니스트 해밍웨이 같은 인물들이 그 체오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작품 활동을 했던 작가라고도 하네요. 체오프는 자기를 뭔가 어떤 무엇 뭐 이렇게 규정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굉장히 자신 스스로를 그 자유로운 예술가이길 바랬던 인물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뭐 평이한 작품들이라서 크게 의미를 뭐 부여하거나 내가 어떤 거대한 작품을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사명감 같은 거 없이도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단편들 17개 여러분들 또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유익한 책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예예예예예예예예예